아침 일라디오. 날씨가 아주 쌀쌀한 날에도 길거리에 사람들이 무척 붐비는 곳이 있습니다. 담배를 피우는 분들을 위한 흡연구역인데요. 며칠 전에 그 옆을 지나다가 우연히 이전에도 이렇게 흡연한 분들이 많으셨나?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흡연율이 높아졌을 가능성도 있다고 합니다. 최근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조사 결과를 보니까요. 올해 2분기 가계가 술과 담배 지출에 쓴 돈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서 상당히 늘었다고 하는군요. 심지어 한국은행이 관련 통계를 작성한 이후 지출액이 가장 많았다고 합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 올해 대외 활동이 늘어난 탓도 있겠지만 고물가 그리고 불황 스트레스를 혹시나 술이나 담배로 푸는 이른바 분노 소비가 아니냐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몸에 해롭습니다. 술, 담배 대신에요. 요즘 날씨 참 좋잖아요. 걷고 뛰는 걸로 스트레스 확실하게 날려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10월 26일 수요일 오늘 아침 1라디오 출발합니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강승화입니다. 오늘 아침 1라디오 오늘도 여러분과 생방송으로 함께하겠습니다. 방송에 참여하실 분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 이용하셔도 되고요. 유튜브에 KBS 1라디오 공식 채널 검색하고 들어오시면 채팅창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콩 어플리케이션에서도 1라디오를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유익한 정보와 살아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KBS 오늘 아침 1라디오. 해외 농업 소식 조윤주 외신캐스터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거 황당한 뉴스인데요. 네. 일본의 도쿄전력 후쿠시마 원전에서 나온 오염수를 희석한 물에서 키운 광어를 공개했다. 이거 팔겠다는 얘기입니까?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그만큼 안전하다. 오염수가. 좀 말이 앞뒤가 안 맞죠. 오염수가 안전하다. 전혀 네. 어불성설. 네.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당시 후쿠시마 제1원전의 노심이 용융되면서 원전 부지로 지하수, 빗물 이렇게 다 섞여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염수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일본 정부가 이 오염수를 내년에 일본 앞바다에 내보낼 계획이고요. 주변국들의 우려가 커지자 이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라는 걸 알리기 위해서 오염수에서 키운 광어를 언론에 공개하는 겁니다. 네. 일종의 여론전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도쿄전력이 17일 날 후쿠시마 제1원전 부지 안에 있는 이 광어 사육 시험장을 취재진들에게 공개했습니다. 네. 일반 해수가 들어있는 파란 수조, 오염수가 섞여있는 노란 수조 이걸 설치했고요. 이곳에서 광어 수백 마리가 양식되고 있는 모습을 언론에 공개한 건데요. 도쿄전력 측은 일반 해수가 들어있는 파란 수조 그리고 오염수가 들어있는 노란 수조에서 자라는 광어의 생육에는 차이가 없었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아니 크기, 그러니까 생육 크기가 차이가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먹는 거잖아요, 광어가. 그렇죠. 이제 광어 체내에 방사능 물질이 이게 쌓였냐 안 쌓였냐 그게 더 중요한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일단 도쿄전력은 오염수가 희석된 수조의 방사성 물질인 삼중수 트리튬의 농도가 해양 방출 시 수치와 같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기준체 40분의 1에 해당하는 리터당 1,500베크렐 미만으로 삼중수도 농도를 낮추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전복, 해조류도 오염수를 희석한 물에서 키우고 그리고 다음 달 말에는요. 이 광어와 전복 체액의 삼중수도 농도를 발표를 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세웠다고 합니다. 일본 정부도 후쿠시마 오염수 안전성 홍보 활동에 동참하고 있는데요. 도쿄전력은 삼중수소를 제외한 62종의 방사성 물질이 모두 제거돼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건 사실이 아닙니다. 이 방사능 물질의 농도를 낮춰서 버린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버려지는 방사성 물질의 총량은 변하지 않기 때문인데요. 네. 버려진 방사성 물질 때문에 바다가 오염이 되고 이건 돌이킬 수가 없는 문제가 되는 겁니다. 결국 이대로 방사능 오염수가 바다로 흘러들어간다면은 바다에 삼중수소가 계속 있게 되는 거고요. 삼중수소가 인체에 축적이 되면 정상적인 수소를 밀어내고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되고 결국은 몸에서 DNA 핵종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 유전자 변형, 세포 파괴, 각종 암이나 여러 가지 생식 기능 저하를 유발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네.
과학기술이 발달한 일본에서 이거를 모를 리가 없을 텐데 그렇죠. 뭔가 억지를 부리고 있는 그런 느낌이 강하게 듭니다. 그렇습니다. 러시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러시아가 흑해를 통해서 수출하기로 한 식량 선적을 고의로 지연시키고 있다라는 주장이 제기가 됐군요. 네, 그렇습니다. 러시아가 흑해 곡물 합의에 따른 식량 선적을 고의로 지연시키고 있다고 우크라이나 정부 쪽에서 주장했습니다. 네. 젤렌스키 대통령도 지난주 비슷한 주장을 한 바 있는데요. 우크라이나 정부는 러시아가 고의적으로 이 곡물 합의의 완전한 이행을 지향하고 있고 그래서 최근에 항구의 선적량이 가능 용량의 25에서 30%에 그치고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유엔 식량 계획이 임대한 벌크 화물선의 이제 그 화물선 같은 경우도 지금 항구에 그대로 남아 있다고 하는데요. 네. 이 선박에는 4만 톤의 밀이 담겨 있고 이게 원래는 예멘으로 갈 예정이었는데 출항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젤렌스키 대통령도 지난 21일 날 곡물 운송 선박이 지연되고 있다고 주장했는데 러시아가 고의적으로 식량 위기를 조성을 해서 올해 초만큼 지금 굉장히 상황이 어렵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네. 젤렌스키 대통령은 150척 이상의 화물선이 농산물을 공급하는 계약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 대기를 하고 있는데 러시아가 고의적으로 선박 통과를 지연시켜서 지금 현재 발생한 일이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네. 러시아가 지난 7월 달에 우크라이나, 러시아, 튀르키, 유엔이 합의한 곡물 수출 합의에 대해서 최근 몇 주 사이에 곡물 비료 수출 합의가 일부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우크라이나 쪽에서 불만을 제기하는데요. 러시아 제네바 유엔 대사는 지난주에 러시아가 합의를 깰 수도 있다라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에티오피아 농부들이 물가 상승으로 생계 유지가 어려워지면서 식용 작물 대신에 다른 작물을 재배하고 있는데 이게 좀 문제가 있는 작물인가 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것도 역시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이 있는데요. 네. 비료 수출이 제대로 안 되면서 비료 가격이 많이 올랐고 그래서 농부들이 비료 없이 사실 농사 짓는 것이 어려운 일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 때문에 농사가 제대로 안 된다고 하는데 이렇게 생계 유지가 곤란해진 농부들이 식용 작물이 아니라 수익성이 높은 다른 작물을 재배하는데 이게 문제가 되고 있고요. 네. 이것 때문에 식량이 더 부족해지는 그런 악순환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뭔데요? 농부들이 향정신성 식물인 차트라는 걸 재배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차트. 네, 차트 잎을 씹으면 심박동, 혈압이 올라가면서 각성 효과가 나고요. 그리고 식욕과 수면이 줄어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 캐나다 등 일부 국가에서 네. 차트 잎에서 추출한 마약 성분을 유통시켜서 아이고. 문제가 되고 있다고 하는데 네. 차트가 많이 나는 아프리카 뿔 지역 그리고 아라비아 반도 대다수 국가들은 이걸 이제 기호식품처럼 이렇게 질겅질겅 씹는다고 합니다. 커피 네. 같은 각성 효과인 네, 이제 그거보다 좀 더 강하군요. 네, 그렇습니다. 에티오피아는 세계 최대 차트 수출국이고요. 소말리아 등 주변 국가들은 물론이고 지부티를 통해서 중동으로도 이 차트를 수출한다고 합니다. 네. 차트 수요가 늘면서 재배 농가도 덩달아 늘고 있는데요. 차트 재배 농민 수가 10년 전에 170만 명이었는데 작년에 410만 명으로 아이고.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이 차트는 오로미아주를 중심으로 남동부 지역에서 많이 재배가 되는데 지난 10년 동안 재배 면적이 200% 이상 급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식용 작물을 재배할 수 있는 면적이 줄어들었고 또 수자원도 효율적으로 배분하기 어려져서 악순환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뉴질랜드로 가보겠습니다. 뉴질랜드가 소나 양의 이게 트림이죠, 트림. 그거가는. 예. 네, 맞아요. 요게 이제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 정책 2025년부터 실시를 할 것 같다고요. 네, 이 가축의 트림에서 발생하는 메탄가스가 온실가스 일종이어서 네. 이제 환경보호 차원에서 뉴질랜드가 여기에다가 온실가스 비용을 부과하는 정책안을 마련했고요. 진짜 앞서가네요. 네, 11월 18일까지 의회에서 관련 협의를 마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협의가 마무리가 되면 2025년부터 메탄 그리고 아산화질소 등 이런 이제 가축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가스 배출물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는 정책이 확정이 된다고 합니다. 네. 주요 가축과 육류 수출국인 뉴질랜드는 현재 약 1,000만 마리의 소와 2,600만 마리의 양을 사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 국가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절반이 바로 이 농업 부문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2019년 통계를 보면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의 50%가 메탄가스 그리고 아산화질소 여기서 나온다고 하는데 네. 이 중에서 메탄은 소 같은 반추동물의 소화 그리고 합성질소비료 사용 때문에 생성이 된다고 하는데요. 메탄가스는 지구온난화 효과가 이산화탄소보다 약 80배 가까이 높은 온실가스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군요.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한 정책이면 알겠는데 네. 제가 만약에 뉴질랜드 축산 농가 사장이었다면 네. 해도 너무한다. 그러니까요. 트림에 세금을 뭐 이런 생각을 할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러면은 그러면 이렇게 그 트림에 부과한 세금을 어떻게 쓰는 겁니까? 네, 일단 뉴질랜드 정부는 2030년까지 메탄가스 배출량 10% 줄이고 2050년까지 뉴질랜드를 탄소 중립 국가로 만들겠다 이렇게 일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농업 부분에서 거두는 세금은 농업 연구 개발에 다시 사용하겠다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래서 2025년부터 걷어들인 그 세금은 농민을 위한 연구 개발 그리고 정책 시행을 위한 인센티브에 사용하겠다는 것이 정부 입장입니다. 네. 이미 관련 기술 연구를 하고 있고요. 뉴질랜드의 낙농 기업인 폰테라 연구원들은 가축에 급여하면 메탄 배출이 줄어드는 코부차라는 그런 그런 효과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물론 취지도 알겠고 설명은 다 알겠는데 하지만 농업계는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올해 7월 달에 정책이 발표가 나서 그래서 농민들의 반대 시위도 있었는데요. 네. 뉴질랜드 농민협회 관계자는 정부 조치대로라면 농민들이 임업회사에 토지를 매각하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지 않냐라고 말하면서 결국은 뉴질랜드 농업 소도시들은 인구가 대폭 줄어들게 될 거다. 결국 손해를 본다. 뉴질랜드 전체가 이렇게 주장하고 있고요. 낙농업 안 하겠다. 네. 그리고 농업은 뉴질랜드를 대표하는 주요 산업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에 오히려 손해이고 결국은 국가 경제 5%가량 기여하는데 이것 역시 없어지게 될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지구의 인구가 70억 가까이 되고 어쨌든 인간이 생존을 하려면 이제 먹는 식량이 필요한데 그렇죠. 이러한 식량을 마련하기 위해서 환경이 점점 더 파괴되고 있다. 이렇게 우려가 됩니다. 네.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업들이 생겨나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이제 앞에서도 이 가축들이 배출하는 가스 때문에 네. 지구 온난화가 심해지고 결국은 사람들이 더 많이 먹으면 먹을수록 네. 이런 가축들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비판 때문에 대체할 만한 여러 가지 방법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요즘에는 세포 배양 해산물 생산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육고기는 알고 있었는데. 네. 네.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세포 배양 해산물 스타트업인 와일드타입은요. 맥주 양조처럼 생긴 그런 시설에서 살아있는 물고기가 채취한 세포로 배양한 연어로 스시를 만든다고 합니다. 맛있을까요, 이게? 맛이 거의 비슷하다고 하는데요. 그래요? 네. 2018년에 설립된 이 회사는 영화배우 디카프리오 네. 그리고 아마존의 창립자인 제프 베이조스가 투자한 회사라고 하고요. 네. 영화 아이언맨의 주인공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의 투자회사 등으로부터 1억 달러 우리 돈으로 1,400억 원 정도를 투자를 받은 회사라고 합니다. 캘리포니아주도 대체 단백질 연구에 5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700억 원 정도를 투자했고요. 자금은 캘리포니아 주립대 버클리 데이비스 이런 여러 캠퍼스에서 이제 이 프로젝트가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고기는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네. 육고기 이런 건 알고 있었는데 해산물이 배양이 가능하군요. 그렇습니다. 현재 미국에서 식물성 해산물 제품은 전체 해산물 판매 0.1%에 불과하고요. 네. 말씀하신 대체육 같은 이런 육류 시장은 1.4% 전체 시장에서 그 정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육류 시장과 비교하더라도 이 해산물 시장은 거의 아직 없다고 봐야 돼요. 네, 굉장히 미미합니다. 네. 그런데 기업에 투자한 투자자들과 생선이 없는 물고기 옹호한 사람들은 세포 배양 해산물이 물고기 남획 그리고 수은 미세 플라스틱 요즘 이제 플라스틱이 워낙 많이 쓰다 보니까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바다로 흘러 들어가 이렇게 작게 쪼개져가지고 그렇죠, 미세 그렇죠. 플라스틱 형태로 물고기 몸에 들어가 있거든요. 거기 결국 더하기 후쿠시마 오염수 안 먹고. 맞습니다. 예. 이걸 결국 사람들이 먹게 되고 이게 건강을 위협하게 되고요. 또 하나는 후쿠시마 말씀하셨습니다만 네. 원산지 정보가 불명확한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원치 바다가 않는 경계란 게 없으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내가 원치 않는 경우로 이런 것들을 흡수하게 되는데 이런 것들을 막아줄 그런 방법이 된다라는 거죠. 네. 세포 배양 해산물은 스테인리스 스틸 탱크에서 실제 물고기 세포를 키워서 만든다고 하는데요. 이 회사 관계자는 사용하는 세포는 실제로 DNA 안에 들어있는 그런 것들을 프로그래밍해서
동물 몸속에처럼 이게 조직되고 자라나기 때문에 거의 차이가 없다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거의 차이가 없다는 게 맛과 영양을 말씀하시는 거죠? 맞습니다. 영양소,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 미네랄 이런 모든 것들이 물고기가 바다에 자라는 것처럼 똑같이 들어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아직 판매하는 건 아니고요. 시식용을 제공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 자연산 스시와 거의 맛에서는 이거 제가 먹어봐야겠는데요. 제가 감별사거든요. 요거는 이 사람들이 하는 얘기고 네. 제가 그 초장에 한번 찍어 먹어봐야 이거는 알 수 있거든요. 예민합니다 제가. 연락 주세요. 어디가 어디라고요? 예. 네. 그렇군요. 와일드 타입입니다. 와일드 타입. 네. 연락 주세요. 네. 그래서 이제 비슷하다고 하는데 연구진은 좀 더 연구를 진행해서 최대한 자연산과 가깝게 만들어 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회사 관계자도 세포배양 그 해산물 상업시설이 2027년쯤 배양 해산물 생산을 시작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것도 있고요. 또 일반적으로 소비용 배양 해산물을 생산하려면 미국 식품의약청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네.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는 블루날로라는 회사인데요. 전체 비용, 산출에 대한 기술 경제성이 최근에 이제 분석을 해서 세포배양 참치를 일반 생선과 같은 가격으로 팔 때 똑같은 이윤을 올릴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어쨌든 비용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긴 한데요. 일단 세포배양 해산물이 성공하려면 말씀하신 것처럼 맛있어야지. 네, 질감, 영양도 있어야 영양 성분 이걸 최적화해야 되는데 거기에다가 가장 중요한 것이 가격 경쟁력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데 아직 이 부분은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마지막 이야기. 지구 온난화로 지금 빙하가 녹아내리고 있잖아요. 네. 이건 근데 영화 같은 얘기인데 빙하가 녹으면서 그 안에 있던 고대 바이러스가 등장해서 야생동물을 감염시킬 가능성이 있다. 이거 진짜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영국 일간지 가디언지가 보도한 내용이고요. 캐나다 오타와 대학의 스테판 박사가 주도하는 연구팀이 캐나다 북부 담소 하젠 호수에서 빙하가 녹은 물이 다량으로 들어온 지역 내에 바이러스 유출 위험이 크다라는 점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네. 연구팀은 빙하가 녹은 물이 흘러들어오는 하젠 호수에서 토양과 퇴적물 샘플을 채취했는데요. 네. 여기서 DNA, RNA 염기서열을 분석해서 기존에 알려진 바이러스, 박테리아 특징이 있는지 살펴봤는데 이 바이러스가 유기체를 감염시킬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네. 이 고대에 있었던 바이러스가 깨어나면서 야생동물 등 새로운 숙주를 감염시킬 가능성이 크다는 건데요. 네. 하지만 연구팀은 이 바이러스가 인류 최초의 바이러스인지 그리고 이 바이러스가 실제 감염과 전파를 일으킬 수 있는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네. 한편 바이러스는요 실제로 최장 10만 년까지 빙하 속에서 버틸 수가 있다고 대단하네요, 합니다. 네, 그래서 빙하가 녹으면 활동을 재개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과거 사례가 있었습니다. 2014년에 시베리아 영구 동토층에서 3만 년 된 바이러스가 발견된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2016년에 역시 시베리아에서 발생한 탄저병으로 어린이가 사망하고 7명이 감염된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폭염 때문에 영구 동토층이 녹으면서 술록 사체가 드러났고요. 거기에 들어있었던 탄저균이 퍼지면서 감염자가 발생한 거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작년 7월 달에 티베트 고원의 해발 6,500m 얼음 샘플에서 15,000년 전에 바이러스가 나오게 됐었습니다. 아무튼 지구온난화는 정말 세계적인 전 지구적인 이슈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해외 농업 소식 외신캐스터 조윤주 씨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강승화 아나운서의 진행으로 듣고 계십니다. 오늘 아침 뉴스 브리핑. 뉴스 브리핑 선정수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어제 저녁에 대구 농수산물 시장에 큰 불이 났습니다. 불 어떻게 됐습니까? 대구 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어제 오후 8시 27분쯤에 북구 매천동 농수산물 도매시장 청과물 구역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가 발생했는데요. 네. 3시간 반 만에 다행히 진화됐다고 합니다.
이 불로 전체 입주 점포 중에 40%가 피해를 본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소방 당국은 화재 진압을 위해서 소방차 83대, 소방관 200여 명 등을 출동시켰습니다. 오후 8시 35분쯤에 대응 1단계, 8시 43분쯤에 대응 2단계를 발령한 뒤에 오후 9시 34분쯤에 큰 불길을 잡았다고 합니다. 이 대응 2단계는 이 화재 발생 지역 인접 5-6곳의 소방서로부터 인력과 장비를 동원하는 경비령입니다. 이게 큰 불이 났을 때 발령이 되는 건데요. 네. 이후 3시간 반 만인 오후 11시 58분쯤에 진화됐습니다. 아직까지 확인된 인명피해는 없고요. 소방 선착대 도착 당시에 도매시장 내 일부 매장이 여전히 영업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상인들에게 대피를 유도하기도 했다. 이렇게 소방당국이 밝혔는데요. 대구 농수산물 도매시장은 코로나19 이전에 2019년 기준 연간 거래 금액이 1조 원에 육박하는 정말 큰 시장이죠. 네. 서울 관악시장, 강서시장에 이어서 전국 3번째 규모로 한강 이남에서는 제일 큰 규모라고 합니다. 네. 2013년 8월 29일에도 불이 나서 도매시장 내 상점 32곳이 불에 타는 등 10억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네, 아무쪼록 큰 피해가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을 했는데요. 더불어민주당은 전면 불참했습니다. 네, 윤 대통령은 어제 국회 본회의장에서 내년 예산 639조 원에 대해서 연설을 했습니다. 이른바 건전 재정 필요성을 먼저 강조하면서 과거 정부를 비판했는데요. 그동안 정치적 목적이 앞선 방만한 재정 운용이 결국 재정 수지 적자를 빠르게 확대시켰고 나라 빚은 1,000조 원을 이미 넘어섰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대신에 사회적 취약계층은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습니다. 장애인과 한부모 가족, 반지하 가구 지원 등을 대표적 사례로 꼽았는데요. 북한의 7차 핵실험 준비가 이미 마무리됐다면서 국방력 강화에 힘쓰겠다고도 했고 공급망 강화 등도 주요 항목으로 소개했습니다. 예산안은 국회와 함께 머리를 맞댈 때 완성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여야 협조도 거듭 당부했습니다. 연설을 마친 뒤에는 시대전환, 조정원, 무소속, 양양자 의원 등과 맨 먼저 악수하기도 했는데요. 18분 28초로 역대 가장 짧은 시정연설에 대해서 여야 반응은 크게 엇갈렸습니다. 네.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이 협치 의지를 밝혔다 이렇게 긍정적인 평가를 내린 반면에 민주당은 무지, 무능, 무대책인 연설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고요. 정의당도 빈수레의 자화자찬이었다 이렇게 논평을 했습니다. 시정연설에 야당이 참석하지 않거나 시위를 한 적은 있는데 대통령이 직접 연설할 때 제1야당에서 아예 입장도 안 한 건 헌정사상 이번이 처음이라고요? 네, 윤석열 대통령의 내년 예산안 시정연설이 임박한 시간에 민주당 의원들은 본회의장에 앉아서 듣는 대신에 그 바깥쪽 계단을 가득 메웠습니다. 윤 대통령이 국회 무시 야당 탄압에 대해서 사과를 하지 않으면 시정연설 듣지 않겠다면서 항의 시위에 나선 건데요. 윤 대통령이 국회 본청에 들어서자 침묵 시위로 전환을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민주당 쪽을 제대로 쳐다보지도 않은 채 사전 환담 장소로 이동을 했고 민주당 지도부는 이 환담에 참석하는 것도 거부했습니다. 시정연설이 시작되자 민주당 의원들은 다른 회의장에서 의원총회를 이어갔는데요.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가 처음으로 편성한 내년 예산안을 초부자 감세 예산 이렇게 규정을 하고 꼼꼼히 따지겠다고 했습니다. 민주당은 특히 정부가 삭감한 지역화폐와 공공일자리 예산 등을 대폭 증액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른바 노란봉투법 등 쟁점 법안에 대해서도 조속한 처리 입장을 밝혀서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됩니다. 네. 감사원이 최근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해 검찰의 수사를 요청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네, 2년 전 추미애 전 장관 아들에 대한 군대 휴가 특혜 의혹 이런 게 있었는데요. 당시 국민권익위원회는 검찰 인사권과 수사 지휘권을 가진 법무부 장관 아들을 검찰이 수사해도 이해 충돌이 아니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추 전 장관이 검찰의 수사 지휘를 하거나 보고를 받지 않았다면서 직무 관련성이 없다고 이렇게 밝혔는데 앞서 조국 전 법무장관 배우자 수사 때는 법무장관직을 계속 수행하면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권익위가 밝혔던가는 반대 결론이어서 논란이 일기도 했었습니다. 당시 권익위는 보도자료를 내고 권익위의 유권 해석은 전적으로 담당 실무진의 판단 결과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하지만 감사원은 이 유권 해석 과정에 전현희 위원장의 개입이 있었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감사원은 당시 상황에 대한 실체적 진실이 드러났다고 보고 전 위원장에 대해 수사 요청을 한 거다. 전 위원장에 대한 대면 조사도 필요하지 않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이에 대해서 권익위는 전 전현희 위원장이 대면 조사를 요청한 상황에서 위원장에 대한 조사도 없이 수사 요청을 해서 당혹스럽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전 위원장은 오늘 감사원 감사에 대한 단박 기자회견을 열 예정입니다. 네, 미국 원자력 발전 업체죠. 웨스팅하우스 한국의 원전 수출을 통제해달라면서 미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네, 자신들이 이 원천 기술을 갖고 있어서 미국 정부 허가가 필요하다 이런 주장인데요. 네. 당장 사업자 선정을 앞둔 폴란드 원전 수주에 빨간불이 켜졌다 이런 평가가 나옵니다. 미국 웨스팅하우스 소송의 대상은 한국수력원자력과 한국전력 두 곳인데요. APR 1400으로 알려진 한국의 원전 건설 기술 기반이 자신들에게 있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해외 원전 건설 수주에 나설 경우에 미국 정부 허가를 받도록 한 원자력 에너지법이 적용돼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한마디로 웨스팅하우스가 협력하지 않으면 한국은 원전을 수출할 수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러면서 폴란드는 물론 사우디와 체코 등을 거론하면서 한국 원전 수출에 지속적으로 관여하겠다 이런 방침을 분명히 했는데요. 이에 대해서 한수원과 한전 측은 2009년 아랍에미리트 원전 수출 당시 웨스팅하우스의 사용료를 이미 완납했고 신고리와 한울 등 국내 원전에 적용한 기술을 독자 개발했다 이렇게 반박하고 있습니다. 네. 생활면으로 가볼게요. 내년 2월부터 서울 지역의 택시 요금이 오르네요. 네, 현재 서울의 중형 택시 요금 3,800원인데요. 네. 내년 2월부터는 4,800원으로 1,000원이 오른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기본 요금으로 갈 수 있는 거리도 지금은 2km인데요. 1.6km로 한 400m 정도 줄어들죠. 서울의 중형 택시는 지금 7만 2천여 대로 전체 택시의 약 9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서울의 택시 기본 요금 인상은 지난 2019년 이후 4년 만인데요. 이에 앞서서 12월 1일부터는 심야 할증 시간대와 요금이 조정됩니다. 현대 지금 자정부터 새벽 4시까지인 심야 할증 시간대는 밤 10시부터 새벽 4시까지로 2시간 늘어납니다. 특히 승객이 많은 밤 11시부터 새벽 2시까지는 할증률이 2배로 높아진다고 하네요. 서울의 모범과 대형 택시의 기본 요금은 내년 2월부터 7,000원으로 오르고요. 네. 오는 12월부터는 심야 할증이 새로 도입됩니다. 이런 요금 조정안은 공청회 등을 거쳐서 서울시 물가대책위원회에 심의를 마쳤고요. 사실상 확정됐습니다. 서울시에 이어서 경기와 인천 등 수도권은 물론 울산과 대전, 부산 등 비수도권 지자체들도 요금 인상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유행 이후에 심각해진 심야 택시난 해결을 위해서 전국 대부분 택시 요금이 잇따라 인상될 걸로 보입니다. 네. 우리나라 비정규직 근로자가 사상 최대로 늘고 정규직과의 임금 격차도 더 커졌다고요? 네, 어제 통계청이 경제활동인구 근로 형태별 부가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네. 올해 8월 비정규직 근로자는 815만 6천 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9만 명 늘었습니다. 이 통계가 2003년부터 작성이 됐는데요. 통계 작성 이래로 가장 많은 인원입니다. 비정규직 근로자를 근로 형태별로 보면 한시적 근로자와 시간제 근로자가 각각 17만 7천 명, 17만 5천 명 늘어났습니다. 비전형 근로자는 건설업, 일용 근로자를 중심으로 14만 7천 명 줄었습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격차는 159만 9천 원으로 벌어졌고요. 이것도 통계 작성 이래로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네. 올해 6월부터 8월까지 월 평균 정규직 근로자 임금은 348만 원으로 1년 전보다 14만 4천 원 늘어난 데 반해서 비정규직 근로자의 임금은 188만 1천 원으로 11만 2천 원 늘어나는 데 그쳤습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임금 격차는 2004년 61만 6천 원이었는데요. 18년 만에 약 2.6배로 커진 거죠. 통계청은 비정규직 통계를 2003년부터 작성했는데 그때는 시간제 근로자의 비중이 6.5%였지만 올해는 거의 3배인 17%로 뛰었다. 이렇게 원인을 분석했는데요. 시간제는 근로시간이 적다 보니 임금도 작아서 시간제 근로자를 포함한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임금 차이가 벌어졌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끝으로 코로나19 소식 전해주시죠.
네, 코로나19 재유행 조짐이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어제 오후 9시까지 4만 명 가까운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각 지방자치단체에 따르면 이날 0시부터 오후 9시까지 전국 17개 시도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은 39,45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주말 직후 검사 건수가 늘었던 전날 동시간대 집계치보다 2,866명 적은데요. 근데 일주일 전하고 비교를 해보면 네. 1,987명, 2주 전하고 비교해보면 1,113명 늘었습니다. 오후 9시 기준 확진자 수는 지난 20일부터 이날까지 6일 연속 전주 대비 증가세를 나타냈습니다. 그런데 방역당국은 코로나19 확진자 수와 재원 중 위중증 환자 수, 사망자 수 등 매일 발표하는 통계를 네. 다음 주부터는 이제 그만 발표한다고 합니다. 네. 방역당국 관계자는 매일 오전 배포하는 코로나19 통계 자료를 오는 31일부터 발표하지 않기로 한다면서 일일 확진자 통계 등은 질병관리청 홈페이지에서 공개할 예정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공식 통계 발표를 중단한 것은 정부의 일상 회복 방역 기조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네, 뉴스브리핑 선정수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침을 여는 기분 좋은 습관. KBS 오늘 아침 1라디오. 매달 마지막 수요일에는 환경 문제 살펴보는 시간이죠. 지구를 지켜라. 한겨레 신문 남종현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최근에 환경 관련해서 탄소 감축에 대한 관심이 큽니다. 오늘은 바이오차라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신다고요? 예, 바이오차라고 하면은 뭐 식물성 기름으로 가는 자동차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던데요. 네. 그건 아니고요. 영어로 바이오 그러니까 유기물 그리고 차는 차콜, 숯이라는 단어의 준말입니다. 쉽게 말해서 유기물로 만든 숯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숯처럼 네. 생긴 친환경 물질이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자동차가 아닌 거죠, 이게? 예, 아닙니다. 숯입니다, 숯. 숯. 그 바이오차 어떻게 만드는 겁니까? 예, 섭씨 한 350도 이상의 아주 높은 온도에 산소가 없는 조건에서 목재나 뭐 가축 분뇨 같은 유기성 물질, 그러니까 바이오매스라고 하죠. 이거를 네. 고온에서 열분해하면 이 바이오차가 나오는데요. 이 바이오차가 농업 분야 유일의 탄소 저장 기술로 지금 주목을 받고 있는 겁니다. 이를테면 목재가 있습니다. 근데 이걸 태우면은 이 탄소가 날아가거든요. 네네. 목재가 어차피 탄소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가축 분뇨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뇨에서 나오는 메탄가스가 대표적인 온실가스 중 하나죠. 네. 그런데 이 목재나 가축 분뇨를 아주 높은 온도에서 열 처리하면 검은 숯, 그러니까 바이오차를 만들 수 있는데 온실가스가 대기 중으로 날아가지 않고 바이오차라는 검은 숯에 저장이 되는 거죠.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IPCC라고 하죠. 세계 여러 나라가 모여서 이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만든 가장 권위적인 기구인데요. 여기서 나온 제6차 보고서 작년에 나왔었는데 이 바이오차를 탄소 감축 수단으로 공식적으로 인정을 하고 네. 지금 전 세계에서 바이오차를 개발하는 경쟁에 나선 상황입니다. 우리나라 지금 바이오차 생산하고 있습니까? 예, 최근에 바이오차를 생산하는 시연회가 열렸습니다. 목재로 만드는 바이오차는 이미 많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축산 분뇨로 만든 바이오차가 없었거든요. 네. 지난주에 경기 안성시에 있는 농협 안성목장에서 농협의 지주회사인 농업경제지주가 바이오차 생산 시연회를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수자원공사 사내벤처인 한빛에코텍이 개발한 바이오차 생산기계를 공개하고 소똥으로 직접 바이오차를 만들었는데요. 이곳을 저도 다녀왔습니다. 사실 축산분뇨는 온실가스 일종인 메탄가스를 배출하고 액비나 퇴비를 쓰더라도 결국 그게 비저오염원을 통해서 강으로 흘러들어가거든요. 그러면서 강의 녹조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축산 분야로 오히려 바이오차를 만들면 환경오염도 줄이고 탄소도 저장하는 일석이조가 되는 거죠. 아, 그렇겠네요. 그러면은 바이오차 생산 기계도 직접 보셨나요? 예, 크지는 않았는데요. 네. 딱 두 가지로 구성이 돼 있더라고요. 건조기 그리고 열처리 장치 이렇게 두 가지로 구성돼 있는데 숯동 같은 그런 축산 분야를 건조기에 넣으면 이게 바싹 말려집니다. 그렇겠죠. 그다음에 열처리 장치로 이동을 해서 고온에 열분해되면서 검은 숯 바이오차가 나오게 되는 거죠.
한 2시간 정도 걸리더라고요. 그렇게 하면 수분 함량이 한 60에서 70%였던 것이 10%로 줄어들고 녹조의 원인 물질인 수용성 인도 확 줄어듭니다. 이 기계 같은 경우에 축산분유 한 5톤 정도 넣으면은 바이오차 한 500kg 정도가 나온다고 그래요. 규모는 크진 않기 때문에 마을 단위로 구입해서 쓰면 좋겠다. 뭐 이렇게 개발업체에서 밝히고 있고요. 네. 반면 경동개발이라는 회사에서는 아주 큰 대규모 바이오차 생산 기계를 지금 만들어서 실증 단계에 있다고 하는데요. 이거는 축산분유 자원화 시설 같은 곳에서 이제 크게 설치를 해가지고 대규모 처리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진 바이오차 이 탄소 저장 효과는 어느 정도가 되는 겁니까? 예, 보통 축산분유로 만드는 바이오차의 경우에 바이오차 1톤당 한 이산화탄소 2톤 정도의 탄소 저감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목재나 뭐 식물성 원료로 만드는 바이오차 같은 경우에는 1톤당 한 1.5톤의 탄소 저감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예,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진 바이오차 어디 써야 될 것 같은데 어디에 씁니까 이거는? 예, 일반적으로 상토, 그러니까 바닥에 까는 흙, 그 토양에 뿌려주는 걸로 쓰는데요. 네. 원예나 육묘용 토양에 뿌려주는 건데 산성화된 땅을 개량하는 토양 개량제로도 쓸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바이오차를 토양에 뿌려주면 땅의 투수율이 높아지고 땅심을 돋우게 됩니다. 쉽게 말해서 작물 생산성이 높아지는 기름진 땅이 되는 건데요. 네. 그리고 이렇게 땅이 좋아지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질소계 비료 투입도 줄어들면서 추가적인 탄소 저감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원래 질소 비료는 그 자체로서 온실가스 일종인 그렇죠. 그 아산화질소를 발생시키기 때문입니다. 그렇군요. 땅에 뿌려주는 용도가 있고 뭐 그 밖에 다른 용도는 또 없을까요? 지금 국립축산과학원에서 가축 농장에서 이 바이오차를 깔집으로 쓸 수 있도록 가능한지 이렇게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시연회가 열린 안성 목장에서도 그 연구를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바이오차는 수분이 적고 그리고 수분 보유율이 높기 때문에 톱밥에 섞어서 깔아주면 훌륭한 깔집이 될 수 있을 거라고 국립축산과학원이 보고 있는데요. 현재 톱밥으로 된 깔집 그리고 커피밥으로 된 깔집 이렇게 대조군을 설정해서 비교 연구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농업에서도 저탄소 농사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렇게 세계 여러 나라가 바이오차 개발에 나선 이유도 뭐 이런 맥락 중에 하나겠습니다. 예, 지금 현재 우리가 보통 하는 농업을 간행농업이라고 하죠. 네. 매년 밭갈기를 하고 질소계 비료를 투입하고 그런데 이게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유럽에서는 유기농을 하겠다. 그리고 미국에서는 뭐 무경운 농법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저탄소 농사를 추진하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앞으로 주목되는 게 바로 바이오차입니다. 네. 우리가 화석연료를 이용해서 온실가스를 발생시키면 그중에 절반은 각각 육지와 바다에 저장이 되는데요.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숲이나 나무 같은 거를 카본싱크 그러니까 온실가스 흡수원이라고 해요. 그런데 바이오차는 말하자면 인위적으로 만든 카본싱크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쉽게 말해서 소똥으로 탄소 감옥을 만든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네. IPCC는 바이오차가 매년 0.6에서 한 6.6기가톤의 탄소를 감축할 수 있을 거라고 보는데 이거 최소값 0.6기가톤만 해도 한국의 온실가스 배출량과 거의 맞먹는 수치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말씀 들어보니까 바이오차 개발이 매우 중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근데 이제 아직 축산분유를 이용한 바이오차를 상용한 나라는 없습니다. 아까 IPCC 추산 탄소 감축 잠재량이 0.6에서 한 6.6톤이라고 그랬는데 이렇게 최소값하고 최대값이 편차가 큰 이유가 네. 아직 대규모 생산이 돼서 실증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검증이 덜 됐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축산분유 같은 경우에 이제 350도 이상에서 열 처리를 해야 바이오차를 만들 수 있는데 근데 또 이 과정에서도 화석연료를 써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과정에서도 이 탄소량이 발생하는데 이보다 그 바이오차에서 저장하는 탄소량이 많아야 궁극적으로 탄소 저감 효과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턱대고 그냥 열 처리해서 바이오차를 만들어서는 안 되고 실제로 탄소 저감에 도움이 되는 바이오차를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어쨌든 이 축산분유 바이오차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가 가장 앞섰다고 합니다. 그래서 세밀한 연구와 빠른 상용화를 통해서 좀 좋은 효과를 보면 좋겠습니다. 네, 지구를 지켜라 한겨레신문 남종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많은 분들께서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5681번님.
오늘도 일찌감치 아침밥 지어 먹고 오늘 아침 일라디오 들으며 걷기 운동 나가려고요. 오늘 아침 일라디오만 들어도 하루의 시사 뉴스 정보와 상식을 다 들을 수 있어서 안 들을 수가 없네요. 감사합니다. 3800번님. 날씨가 추워지니 새벽 운동 못 나가고 있네요. 그래도 라디오는 열심히 듣고 있어요. 덕분에 지구 온난화에 대해서 공부 잘했습니다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이 두 분 5681번님 3800번님께 향긋한 아주 향기 좋은 모바일 커피 쿠폰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다가요. 오후부터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아침 기온 전국 대부분이 5도 내외로 낮아 춥겠는데요. 낮부터는 기온이 좀 오르겠네요. 모레까지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을 전망입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 16도에서 21도가 될 전망입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다시 인사드릴게요. 여러분 고맙습니다.